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화학 강의를 시작한 이후 원자를 찾아가는 긴 여정에서 라부아제의 근대 원소 정류장을 지나서 돌턴의 근대 원자에서 1차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의 여정은 아보가드로의 분자를 지나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매우 빠르게 나아가는데, 그중 하나의 커다란 중간 기착지인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손으로 더듬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튼튼한 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줄을 따라 빠르게 나아가도 되는 길 안내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수업료도 송금 부탁드려요. 물질을 이루는 본질이나 근본, 그리스 말로 아르케를 찾는 과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로 집대성된 이후에 2000년이나 이어져 오다가 라부아제의 근대 원소론에 의해서 붕괴됩니다. 사원소 변환론은 물질은 물, 공기, 흙, 불의 4가지 원소가 냉, 온, 건, 습, 차고 따뜻한 정도와 습하고 건조한 정도의 차이나 그 변화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라부아제에는 어떤 물질이든 계속 쪼개어가면 아무리 쪼개어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최소 단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최소 단위를 원소라고 하였습니다. 라부아제의 원소론에 따르면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만큼 많아지게 되는데, 라부아제는 자신이 파악한 33가지 원소를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원소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에 여러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찾는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이죠. 특히 기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돌턴은 원소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을 정리하여서 원자를 규정합니다. 돌턴이 원소에 부여한 원자의 조건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 원소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존 조건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조건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소의 결합과 분리만으로 물질이 생성되거나 분해된다는 것으로 불변 조건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소의 결합엔 항상 일정한 정수비, 원소의 결합이 항상 일정한 정수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이후 기체의 법칙이 발견되어서 아보가드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소가 아니고 분자라고 새로운 관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분자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물론 분자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여전히 원소여야 하겠죠. 아보가드로가 분자를 주장한 이후에 물질의 성질과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원형에 차별이 되는 표시를 하여서 원소를 구별하는 돌턴의 방법은 화학 연구, 즉 물질을 연구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턴은 그림처럼 원소를 똑같은 크기의 원형 도형으로 나타내고 원형 도형 안에 있는 원소를 구별하는 차이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돌턴의 원소 표기법은 그 당시엔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너무나 불편하였습니다. 이 같은 불편한 방법을 개선하고자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는 원소에 문자로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원소 표기법을 개발합니다. 베르셀리우스는 스웨덴의 화학자로서 1779년에 태어나서 184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9세기 전반부에 활동하면서 화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베르셀리우스가 개발한 방법은 오늘날에도 원소 기호를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영어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영어 이름은 하이드로전이므로 H로 나타냅니다. 만약 이미 같은 문자로 표현된 다른 원소가 있을 때에는 영어 이름 중에서 중간 글자 하나를 소문자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어떤 글자를 추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따로 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헬륨의 영어 이름은 헬륨으로 H가 첫 글자이므로 H로 나타내야 하는데 이미 수소가 H를 선점하고 있으므로 영어 이름 중에 있는 두 번째 글자인 E를 추가하여 HE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름에 수학의 기호 기능을 더한 것으로 돌턴의 원소 기호 표기법과 비교할 때 너무나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 플러스 수학의 기호이니 그 기능이 너무나 편리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같은 명명법에 예외를 두었는데 과거부터 과학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원소들은 라틴어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원소들은 관행을 받아들여서 라틴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이름을 기준으로 원소 기호를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라틴어로 정한 원소의 이름은 11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소 11가지는 너무나 친숙한 원소들이므로 잘 외워두어야 합니다. 뒤에서 우리는 계속 원소 기호를 다루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익히고 가겠습니다. 철은 영어 이름은 아이언인데 원소 기호는 Fe입니다. 구리는 코프인데 원소 기호는 Cu이고 은은 실버 대신에 실버의 S 대신에 원소 이름은 Ag, 금은 골드이지만 원소 기호는 Au, 수은은 머큐리이지만 원소 기호는 H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납은 레드이지만 원소 기호는 Pb를 쓰고 주석은 tin이지만 원소 기호는 SN을 쓰고 안티모니는 원소 기호를 SB를 씁니다. 텅스텐은 원소 기호로 W를 쓰고 나트륨은 소디움 대신에 NA를 쓰고 칼륨은 포타시움 대신에 K를 씁니다. 그런데 나트륨과 칼륨은 너무나 자주 쓰는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자들이 합의를 하여서 소디움과 포타시움도 같이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이름은 나트륨일 수도 있고 소디움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칼륨은 칼륨이라 할 수도 있고 포타시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주기율표를 외우게 되는데 그때 라틴어의 기원을 둔 이들 원소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원소를 구별하여서 효율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개발한 베르셀리우스는 많은 실험을 진행하여서 그 당시 발견된 대부분의 원소에 대해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하여 표로 만들어 발표를 합니다. 당시 발표한 원소는 41종으로 원소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 산소 질량과 비교한 수치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상대 질량을 정하는 기준 원소가 산소인 것이죠.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 분자 이런 것들이 원자량을 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를
산소를 100으로 둡니다. 이 기준 원소량이죠. 산소를 100으로 둡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의 비가 1대 16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원자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소는 6.25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르셀리우스의 측정량은 6.64로 거의 비슷하죠. 황은 산소의 2배이므로 200이 되어야 하는데 201로 측정이 되었고, 탄소는 정확하게 75가 나왔습니다. 질소도 88이어야 하는데 80이 되었으니 아주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백금은 1218이 오늘날의 한산 원자량인데 1207이 나왔으니 아주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은 1231인데 2484가 나와서 차이가 많이 나고, 은은 금의 반 정도 되는 질량인데 오히려 더 높은 크기로 나왔습니다. 많이 틀리죠. 나머지 원소를 넣어도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베르셀리우스가 화학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였다기보다는 그만큼 원자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원자력을 측정하려고 그 당시에 시도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뛰어난 업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원소의 정확한 원자력을 측정하려는 과학자의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오늘의 주제인 주기율표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원자량을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드는 것이죠. 아보가드로의 분자나 돌턴의 원자는 모두 수소 원소에 기준량 1을 부여하여 다른 원소의 상대 질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탄소 원소에 기준 질량 12를 부여하여서 다른 원소의 상대 질량을 표시하죠. 오늘날의 원자량에 대해서는 화학식량을 살펴볼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분자론 이후에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었는데 몇몇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여서 원소를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원소의 분류는 1789년 라부아제가 33가지 원소를 4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라부아제의 근대 원소론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라부아제의 분류는 틀리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 분류이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부아제가 먼저 자연계에 속하는 단순 물질이면서도 신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첫 번째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오늘날 빛과 열을 포함하여서 수소, 산소, 질소 5가지 원소를 묶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산화되어서 산을 만드는 비금속 단순 물질로 오늘날 비금속으로 분류되는 6종류의 원소, 황, 인, 탄소, 염소, 불소, 붕소를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산화되어서 산을 만드는 금속 단순 물질로 오늘날 산화되어서 연기를 만드는 금속 원소 17가지를 하나로 묶었는데, 안티모니, 은, 비소, 비스무트, 코발트, 원소 이름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구리, 주석, 철, 망가니즈, 수원, 몰리브데넘, 니켈, 금, 백금, 납, 텅스텐, 아연을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에서 구하였고 염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5가지를 묶었는데, 오늘날의 산화물에 해당하는 생석괴, 산화칼슘, 바리타, 산화바륨, 마그네시아, 산화마그네슘, 알루미나, 산화알루미늄, 실리카, 이산화규소를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원소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한 화학자는 독일의 화학자 데베라이너, 발음이 어렵죠. 데베라이너였습니다. 데베라이너는 1780년에 태어나고 1849년에 세상을 떠나서 19세기 전반부에 활동하였습니다.
대배 라이너는 칼슘과 스트론튬, 바륨은 화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비슷한 반응을 보여서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들 원자량은 그 크기가 순차적으로 증가하여서 가운데 원소의 원자량이 나머지 두 원소의 평균값 정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사치지만 평균값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한 것이 1817년의 일입니다. 19세기 초반입니다. 대배 라이너는 다른 원소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하여서 다른 원소 사이에도 이 같은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삼상원소설 또는 3조 원소설로 해석이 번역이 되는데 3조 원소설을 발표합니다. 트라이어드, 영어로는 트라이어드죠. 트라이어드 복수형으로 S가 붙었습니다. 1829년의 일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량은 오늘날의 원자량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원소가 가지는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였고 대배 라이너가 발표한 수치도 아주 근사합니다. 이륨이 7이고 칼륨이 39인데 그 중간에 있는 나트륨은 평균값을 구하면 23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칼슘과 스트론튬, 바륨, 황과 셀레늄과 텔루륨, 염소와 보로민과 아이오딘, 인과 비소와 안티모니 이렇게 세 개의 원소들은 삼상 원소를 구성하면서 가운데 원소가 나머지 두 원소의 평균값 정도의 원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소를 세로로 적은 것은 주기율표에 세로로 보이기 때문이고 세로로 적는 것은 원소의 성질을 같은 족으로 묶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로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삼상원소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소의 종류는 달라도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내부적으로 원자량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드러난 것이 원자량의 관계죠. 이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다. 즉 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내부적인 관계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소가 가지는 새로운 규칙성을 발견한 과학자는 영국의 화학자 뉴랜저였습니다. 뉴랜저는 1837년에 태어나 189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9세기 후반부에 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는 것이죠. 뉴랜저는 그때까지 발견된 모든 원소를 원자량의 순서로 배열하였을 때 8번째에 해당하는 원소끼리는 비슷한 성질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8번째라는 것이죠. 이 성질을 옥타브의 법칙이라고 이름하여 1863년에 발표합니다. 1옥타브가 70개로 되어 있죠. 80개째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원소의 성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를 묶을 수는 있지만 이들 원소가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어떤 주기를 가진다는 것은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의 규칙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뉴랜저는 주기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때까지 발견된 모든 원소를 7개로 묶어서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원소의 규칙적인 주기성을 기준으로 만든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하겠습니다. 뉴랜저가 만든 표를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뉴랜저가 발표할 당시에 발견된 원소의 수가 이 표에 나오는 것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8개의 규칙이 성립되었겠죠. 만일 원소가 더 많았다든가 원소가 부족하였다면 어딘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렌저가 만든 원소표는 원자량이 제일 작은 수소에서 시작하여서 톨륨으로 끝납니다. 원소엔 순서대로 1번부터 번호를 붙여서 56번에 끝나고 있는데 원소 2개가 있는 것이 6개가 있으므로 전체 원소의 개수는 62개가 되겠습니다. 8번째 원소가 같은 성질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현재 주기율표의 전류원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줄에선 불소부터 아이오딘까지 17족 원소 4개가 있고, 두 번째 줄에선 리튬부터 세슘까지 알칼리 금속 5개가 있으며, 세 번째 줄에선 마그네슘부터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이 있고, 그 다음 줄엔 알루미늄, 탈륨의 13조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엔 탄소부터 납까지 14조 원소 4개가 있고, 다음 줄엔 질소부터 비스무트까지 15조 원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산소부터 텔루륨까지 16조 원소 4개가 있습니다. 뉴렌저의 주기율표는 표의 일부분이 같은 성질을 보이는 원소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할 수 없었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이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발표 당시는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멘델리에프의 주기율표가 나온 다음에 영국에서 초기 연구 업적으로 뒤에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원소가 원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주기성을 가지면서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것을 체계적인 표로 정리한 사람은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였습니다. 멘델레예프는 1833년에 태어나서 190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20세기를 살았던 화학자가 되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1869년에 원소의 구성 체계에 대한 제안이라는 논문에서 주기율표를 발표합니다. 멘델레예프는 그 당시에 발견된 63가지 원소에 대해서 화학 반응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원소를 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룹 자체를 유지하면서 원자량 크기로 배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냅니다. 표에는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의 그룹 7개가 만들어졌고 분류가 어려운 원소는 별도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그때까지 표에서 비어있는 칸은 원소가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로 분류하였는데 이후에 원소가 발견되어서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멘델리에프가 존재를 가정한 다음에 발견된 원소는 스칸디움, 갈륨, 저마늄, 그리고 테크네티움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멘델리에프의 주기율표는 그룹을 오늘날의 주기율표의 족으로 하면 오늘날 주기율표와 똑같습니다. 주기율표는 외우는 것이 좋으므로 외우는 것을 그리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쪽은 리튬부터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까지 있고 2쪽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까지 있고 3쪽은 붕소, 알루미늄, 스칸디움은 새로 발견된 거죠. 스칸디움, 갈륨이 새로 뒤에 발견되고 인디움과 탄탈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4쪽은 탄소부터 실리콘, 주석, 납이 있고 5쪽은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쪽은 산소부터 황, 셀레늄, 텔루륨 이렇게까지 셀륨까지 있고 7쪽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전이금속에 속하는 원소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아연족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주기는 스칸디움부터 타이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 그리고 철족 원소인 철, 코발트, 니켈이 있고 구리족에 구리가 있습니다. 아연은 앞에 족으로 옮겨져 있는데 분류가 안 되는 8쪽에 4개의 원소를 두어서 이가 반응을 하는 아연족은 이족에 넣은 결과입니다. 오주기도 이트리움부터 지르코늄, 나이오뷴, 몰리브데넘, 뒤에 발견된 테크네튬, 그리고 백금족 원소 3개, 루테늄, 노듐, 팔라듐이 있고 구리족 은이 있습니다. 카드뮴은 아연처럼 2족에 들어 있습니다. 육주기도 탈륨과 퉁스턴에서 백금족 3개 원소인 오서뮴, 이리듐, 백금이 있고 구리족인 금이 있습니다. 수원은 2족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티늄족 원소인 토륨과 우라늄은 12번째 줄에 넣어 두었습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오늘날의 주기율표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어도 틀린 부분이 없는 너무나 뛰어난 주기율표라고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처음 발표한 이후에 많은 원소가 새로 발견되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수정과 재배열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멘델예프의 주기율표에 완전히 새로운 한 족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한 화학자는 영국의 램지입니다. 램지는 1852년에 태어나 1916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화학자로 비활성기체 5가지를 직접 발견하여 주기율표에 새로운 족으로 비활성기체 족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램지가 발견한 비활성기체는 1894년에 대기 속에서 발견한 아르곤은 비활성 원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르곤에서 시작하여 1895년엔 우라늄 광석에서 분리한 기체에서 그때에 이미 존재가 알려져 있던 헬륨을 발견하고 1898년엔 네온과 크립톤, 제논을 액화된 대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발견합니다. 네온은 새로운 원소, 크립톤은 숨겨진 원소, 제논은 이상한 원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름을 참 잘 붙이고 있죠. 또 1900년대 다른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방사성 기체인 라돈이 비활성 기체임을 증명하여서 같은 족에 포함시킵니다. 라돈은 라듐에서 나온 방사성 기체라는 뜻이죠. 램지는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서 190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벨상은 1901년도부터 시상을 하였습니다. 비활성 기체를 발견한 램지는 같이 연구하던 레일리 물리학자죠. 레일리와 함께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량의 크기로 배열한 수소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일치하지 않는 원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은 아르곤이 칼륨보다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원소의 성질에 따르면 위치가 바뀌어야 하고 코발트와 니켈도 원소의 성질에 따르면 위치가 바뀌어야 하고 즉 족이 달라지는 것이죠. 텔루륨과 아이오딘도 원소의 성질에 따라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불일치는 1913년 모들리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모들리는 1887년에 태어나 1915년에 사망하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사망합니다. 전사한 것이지요. 모들리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원자 핵과 양성자를 발견한 러드퍼드의 제자로 러드퍼드의 지도를 받아서 방사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들리는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량의 크기 순서를 표시하는 단순한 숫자였던 원소 번호가 금속이 방출하는 X선의 파장과 수학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들리는 실험을 통해서 모든 원소의 원소 번호를 새롭게 정하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보다는 원소 번호에 더 관계가 있다는 중요한 성질을 발표합니다. 모들리가 새롭게 정리한 원소 번호 순서로 원소를 다시 배열하면 램지가 지적한 불일치가 해결됩니다. 오늘날 원소 번호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되어 있는데 모들리가 수정한 주기율표와 형태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날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장주기형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의 기본 양식은 오래전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것인데 지금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주기율표는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두었으므로 필요한 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엔 원소의 이름과 한글 이름도 있습니다. 영어 이름의 첫 글자는 편의상 소문자로 적었습니다. 주기율표는 처음 배울 때 반드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해가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지만 처음엔 무조건 외워두어야 하죠. 최소한 란타늄족과 아키늄족은 빼더라도 나머지 원소는 외워두도록 합시다.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암기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에 이 양식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20번까지 원소를 외우는 방법은 중학교 때부터 각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적어보죠. 수소죠. 수해라는 친구 이름이 있으면 외우기가 좋겠죠. 수해. 리베입니다. 리베. 독일어로 리베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베 BC 노 이라면 한글로 말로 하면 수해에 사랑의 빛이 높으네 이렇게 말로써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은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이렇게 하죠. 나머지 두 개는 킹카. 말로 외운다면 나만 알지. PS는 펩시 콜라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있는데 펩시콜라가 더 좋다. 그래서 킹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K와 CA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킹카 이렇게 하면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20개의 원소는 가로로 외웠다면 전체 주기율표는 세로로 족으로 외워야 합니다. 외우는 방법은 각자 편한 대로 개발해야겠죠. 저는 원소 그대로 외우는데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리튬, 잘 안 찍히네요.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조,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SR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여야 하죠. 바륨, 라듐, LA. 라돈을 발생시키는 금속입니다. 그럼 4주기부터 전이금속이 나오는데 멘델리에프가 예견했던 금속 스칸듐이죠. 스칸듐, 이트륨, 그 다음에 란타늄 쪽의 대표금속 란타늄, 악티늄 쪽의 대표원소 악티늄입니다. 사족은 타이타늄, 지르코늄, 하퍼늄, 고족은 바나듐, B가 아니고 V입니다. 나이오뷴, 탄탈름. 어쨌든 이름 안에는 이 원소 기호가 다 들어 있습니다. 6족은 크로뮴, 과거에는 크롬이라고 그랬죠. 몰리브데넘, 퉁스텐, 이렇게 6족이 구성됩니다. 7족은 망가니즈, MN입니다. MN. 그 다음에 테크네툼, 이 원소도 멘델리에프가 예견했던 원소죠. 테크네툼, 그리고 레늄, 잘 안 쓰지네요. 레늄, R입니다. R이. 그리고 8족은 철, 이 원소 기호가 26번입니다. 26번인데 철, Fe죠. 여기가 5개입니다. 여기 5개고 여기가 5개인데 5개씩 나오면 이게 26번이 철이 됩니다. 철은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 번호 26번까지도 저절로 익혀집니다. 그리고 루테늄, RU, 오스뮴, OS, 그리고 철 다음에 코발트죠. 철, 코발트, 니켈. 사실 이렇게 해서 외울 때는 철코니, 이게 철쪽입니다. 이 세 개를 한 목에 외우죠. 철쪽이니까 철코니. 그리고 여기도 루테늄, 이 6개의 원소가 백금족인데 6개죠. 6개 원소가 백금족인데 백금족도 한 목에 외웁니다. 그래서 바로 외우면 루테늄, 로듐, 그 다음 팔라듐, PT, 이렇게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에서 IR, 이리듐, 그러면 백금, PT. 이렇게 해서 백금족 6개와 철족 3개를 한 번에 외웁니다. 그리고 11쪽에는 구리, 기금속이죠. 구리, 은, 금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연족, ZN, 카드뮴, 그 다음에 수온이 있습니다.
수은은 금속으로서 상온에서 액체이죠. 주기율표를 보면 푸른색으로 적혀 있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13조 다시 전해원소로 넘어오면 붕소, 알루미늄, 나만 알지죠. 알루미늄, 갈륨, 이것도 추가로 발견한 것이죠. 갈륨, 인둠, 탈륨, TL입니다. 탈륨이니까요. TL. 14족은 탄소, 규소, 실리콘, 게르마늄, 실리콘, 게르마늄 전부 반도체죠. 중요한 원소입니다. SN, 주석, 납, 이렇게 해서 주납 이렇게 외웁니다. 15족은 질소, NP죠. NP, 비소, AS, 안티모니, SB, 비소 안티모니. 안티모니는 라틴에서 나왔죠. 그리고 비스무트, 비스무트니까 BI죠. 비스무트. 16족은 산소, 산소의 황, NP와 OS입니다. 그 셀레늄, 이름이 어려운데 SE입니다. 셀레늄. 그 다음에 TE, SETE죠. T인데 텔루륨입니다. 텔루륨. 그리고 폴로늄. 이 폴로늄, 프랑슘 다 큐리 박사가 발견한 원소들이죠. 그래서 폴란드와 프랑스를 기념해서 폴로늄, 프랑슘으로 했다고 합니다. 17족은 할로겐 원소라고 그러죠. 플루오린, 불소입니다. 그리고 Cl, 염소, 클로린, 브로민, BR, 아이오딘, 그리고 아스타틴에서 AT를 씁니다. 주기율표에서 비활성기체라고 했던 것, 헬륨, 그다음에 네온, 아르곤, 크리폰, 제논, 라돈, 네온, 다 온이죠. 온으로 끝납니다. 비활성 기체의 점이 살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란티늄족과 악티늄 계열을 제외하고 전이원소와 전형원소에 대한 주기율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주기율표는 화학연구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기율표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전자원소의 전자 배치를 마친 다음에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를 알게 되면 주기율표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그 전에 주기율표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원자의 내부를 탐색하는 시간으로 전자를 발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원자 핵의 발견, 중성자의 발견, 수소 원자 모형을 만드는 과정까지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